322페이지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우리 그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은 여기 어떤 원래 이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 사적지 인근 지역이 막 50층, 30층짜리 건물이 즐비하거나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 어쨌거나 사적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 뭐 3층 이상은 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벗어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은요, 한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 상대적으로 이걸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죠. 그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는 뭐 크게 따진다면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요, 보전지역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뭐 개발지역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지역에서는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어떤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개발권을 준다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해라. 그건 아니고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개발권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얘들 왜 줍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다시 말하면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개발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되겠죠. 얘네들은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하게 되면 대가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거에서 이렇게 손해난 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있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이거를 개발권 양도제도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40번. 개발권 양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 이런 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요,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요, 규제지역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 부여를 통하여, 개발지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규제지역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 부여를 통하여 보전하기 위한 제도 있죠? 그 밑에 해설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규제지역 토지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개발권 부여를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 있죠? 이렇게 규제가 됩니다. 4번 해볼게요.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면 얘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제 보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보상,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절감되겠네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41번 볼게요. 다음은 개발권 양도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발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용 밀도의 상한선을 설정한 다음에 상한선 이상, 그러니까 요걸 상한선을 할게요.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요,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제도 있죠. 맞는 거고,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죠. 지역지구의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답니다. 지역 간.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개발지역의 지가가, 여기 만약에 이 지역의 지가가 싸다. 그러면 개발권지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옆에 그냥 땅 구입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다든가. 아니면요, 토지용 이용 밀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층수 한 50층까지 막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럴 경우는 굳이 개발권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권의 전환율이 낮아야 된다. 전환율이라는 것은 뭐 유통이죠. 유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개발권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거를요, 현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환율이 높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유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개발권의 전환율은 어떻다고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공공부문의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 바람직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권을 구입한 개발자라 해서 법적 제한을 초과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발권을 구입하더라도 개발권에 따라서 이거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있었겠죠. 무턱대고 올리는 건 아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뭘 할 거냐면 관리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론. 자, 우리 노트는요, 20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6페이지에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간단히. 자, 어디 갔어요? 아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면 주로 이제 기술적 관리를 주로 얘기합니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이런 거를 기술적 관리하는데, 이거는 그냥 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고, 본질적 의미는요, 이 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자, 요거는요,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 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네,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기술적 관리는요, 위생관리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들. 설비관리다.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 보안관리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재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이거 다 보안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요,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거 있죠? 이걸요, 보전관리줍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 관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요, 보통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든가, 회계관리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새나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리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각종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예약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요, 권리 분석한다든가, 아니면요, 이 공법상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요, 사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법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약간 주의할 게 좀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걸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했다. 자, 이거는 어쩐지 법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기술적 관리입니다. 왜냐면 소유권의 범위는 이미 지적공부에 다 나와야 하나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인력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애매모호하죠. 이거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투입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관리다. 그리고 요거는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가 아니냐. 토지를 누가 가방에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는 라고요, 법률적 측면의 관리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를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이제 유지 관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지 관리 여기는 크게 자,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일상적 유지 활동. 그러면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는 것은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것이죠. 이걸요, 대응적 유지 활동이다.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 활동은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것이죠. 이거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야 어떻다고요?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덜하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관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관리 방식에 따라 한번 나눠볼게요. 관리 방식에 따라 이거는요, 자가 관리다. 이거 뭐라고요? 위탁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탁 관리. 자, 자가 관리는요, 이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요,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다면, 이거는 좀 그야말로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3층짜리, 4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시간 없으면 사람 몇 명, 한두 명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자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는요, 그야말로 모든 관리 영역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 신탁사가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은 투자만 하고서 모든 관리 운영 누구한테 맡겨요? 관리 전문가 있죠.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를요, 위탁 관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간혹가다 이제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 장단점을 물어보는데, 얘는요, 아무래도 기밀 유지가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직접 관리하니까 뭐라고요?
기밀 유지가 양호하다. 근데 위탁 관리는요, 아무래도 관리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적.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한다면 자가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예요? 뭐냐면 자기는 관리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꾸로 한다면 위탁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예요? 이 법률적 측면의 관리까지 맡기는 거죠. 어느 날 한번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업무에 있어서 타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혹은요, 영어로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맨날 굳어진 습성대로 어떤 행동하는 거 있죠? 설마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타성화 현상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얘랑 어중간한 형태가 뭐가 있어요? 혼합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혼합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관리처럼 법률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사기당했다. 그럼 소유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집값 떨어진 것도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되죠. 다만 이 기술적 측면, 청소하고 소독하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경비 서고 이러한 것만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혼합관리다 하집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뭐 문제가 된다면, 이거 아무래도 관리가 잘못된다면, 기술적 측면에 문제가 되면 경제적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문제가 그 책임이 있냐.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관리 영역에 따라서 보통 이제 시설 관리라 하는 것은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운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똑같습니다.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그냥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만 주로 하는 이런 걸요. 이걸 어떤 소극적 관리 이런 걸요. 시설 관리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개념이 뭐가 있어요? 자산 관리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어떤 가치 증진 방안까지도 모색하는 겁니다.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럼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따져볼 수 있죠. 어떤 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어떤 거는요, 증축해야겠다. 이런 거 다. 자, 이 어떤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활동, 관리 활동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라요? 임대차 활동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이때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은요, 크게, 조임대차 방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순임대차 방식, 그 다음에요, 비율임대차 방식, 이렇게 있는데, 자, 조임대차 방식은요, 이거는, 자, 어디에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합하다, 해줍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어디에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하고, 이거는요,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해주는데, 자, 이 조임대차는 그야말로 순수한 임료, 순수한 임료라는 건 비용 뺀, 경비 뺀 나머지죠. 이걸 순수한 임료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각종 경비도 다 임대료 포함시키는 겁니다. 월이면 월 임대료에다가 다 포함시키는데, 물론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있죠. 부가사용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빼야 되죠. 별도로 많이 쓰는 사람 많이 해야 되니까, 나머지 각종 자, 임대료 책정할 때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걸 다 어디에 월세에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조임대차 해주고, 그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월 임대료 책정할 때 일단 순수한 임료만 포함한 상태에서 나중에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합의 혹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세금을 나보고 내라고 하니까 난 싫다 할 수 있죠. 안 비켜준다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요, 월 임대료 책정할 때 니네들 매출액의 일정액을 임대료 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율임대차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좀 약간 겹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제외하겠습니다.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부동산 겹치는 거는 좀 빼고서 읽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겠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시설 관리는요,
부동산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어떤 소극적 관리죠. 자, 시설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관리 혹은 자가 관리 방식은요,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하여 기밀 유지가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아주 신속한 경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비율 임대차 방식에 해당됩니다. 맞고 5번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물리적 하면 뭐 파손되고 고장나고 이런 거죠. 아니면 기능적으로는요, 뭐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런 거는 일종의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관리해 줘야 돼요. 무슨 관리라고요? 기술적 측면. 오른쪽 볼게요. 다음은 각종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부동산 관리에는 기술, 경영, 법, 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광의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자산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죠. 요거는 자산관리가 아니라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시설관리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가관리의 경우에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업원 채용해서.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종합적인 운영도 가능할 수 있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해볼게요.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뭐라고요? 비율 임대차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그러니까 왜 소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 부랴부랴 요양간 고친다면 아무래도 오히려 고비용의 지출 및 임차인들의 불편이죠. 이런 게 야기되므로 예방적 유지관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47번. 다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은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투자 리스크, 위험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결정 이런 것들은 다 자산관리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건물의 설비라든가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운영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머지는요,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시설 관리 해줘야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50번 볼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 이러한 관리는요, 기술적 관리다. 맞는 겁니다. 기술적 관리. 자, 협의의 관리에는요, 위생, 설비, 보안 등을 다루는 기술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맞고 4번 해볼게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밑줄 쳐볼게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한 다음에 그거 끄집어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게 부족하다. 주차장 설비를 못 갖췄다든가 부족하다. 이런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활동. 야,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일종의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없는 거를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하거나 이런 건 답을 하고요. 기술적 관리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기술적 관리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시고 52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 방식 중에 기밀 유지라든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요, 아무래도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 바꿔놓으세요. 위탁 관리보다는 뭐라고요?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3번. 예방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이걸 예방적 유지활동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업무용 빌딩의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요, 관리 업무에 있어서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고 얘네들한테 맡기면요, 타성화 현상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들 잘못 관리하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성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자가 관리일 경우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53번 보시면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볼게요. 다 그 얘기입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운영할 수 있다. 자, 얘는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근대적 관리 방식. 요거는요, 현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 얘는요,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볼게요.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명합니까? 불분명합니까?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해줘야 되겠네요.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거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고 56번. 임대차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순임대차는요, 주로 주거용이 아니라 공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총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험 임대료, 그러니까 다 막 세금, 보험료, 유지관리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불하면 추가 비용이 없는 형태의 임대차. 이거는요, 순임대차가 아니라 조임대차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조임대차. 각종 경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불할 돈은 없겠죠. 부가 사용료에는 추가로 지불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요, 조임대차 방식입니다. 3번에 볼게요. 순수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경비들은요, 임대인과 협상하는 형태의 임대차는요, 조임대차가 아니라 얘는요, 순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임대차다.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많이 활용된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 고객, 방문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이라든가 고객에 대하여 보상 성격의 보험, 이걸요, 임대료 손실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채무보험이다 해줍니다. 채무보험이다. 자, 고객이라든가 임차인들이 손해본 거 있죠? 이걸 보상해주는 보험, 이런 걸 말하고요, 채무보험이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1억을 보상해줄 수 있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들어야 돼요. 공탁하거나, 아니면요, 법인 같은 경우는 2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 업무 보증 서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중개업 하다 보면 의도할까 간에 안 했던 간에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에 보상해 주는 성격의 보험입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채무 보험해 줍니다. 자, 57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요, 가능 매수한 거 있죠? 장사 잘할 수 있는 업체, 이거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번에 볼게요. 부동산 관리자는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일종의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 종사한 사람만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 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는 건설업계 종사한 사람들, 일부는요, 금융업계 종사한 사람들, 일부는 학교 선생님, 일부는요, 무슨 일용 근로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볼게요. 채무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에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이거는요, 채무보험이 아니라 임대료 손실보험입니다. 임대료 손실보험.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나면 일단은 손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대료가 한 푼도 안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보상해주는 보험. 이걸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몇 가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맞춤이다. 이번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마케팅도 내용도 얼마 없는데 꼭 한 문제 물어봅니다. 마케팅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 전략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갖고 다니는 노트는요, 212페이지 있을 거예요. 212페이지. 여기는
맨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얘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자,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이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 기업들마다 마케팅 부서가 있어 없어요? 있죠. 걔들이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다양한 데 쪼개본 다음에 요번에 요 시장에 치고 들어가서 이런 물건 한번 팔아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전을 잘 짜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거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아니면요,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고객 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쌍방을 주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됩니다. 먼저 STP 전략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4P 믹스 전략 해줍니다. 자, 이거는 영어 앞자리를 다 딴 겁니다. S라는 건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시장. 인구 경제학적 수성에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남양주 부동산 시장 이렇게 쪼개볼 수 있죠. 아니면요,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특수용 이렇게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막 구분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질에 따라서도 초호 아파트라든가 서민 아파트 이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쪼개진 시장에서 요번에 치고 들어갈 시장을 선정하는 걸요, 타겟 마켓이라는 겁니다. 이걸 시그멘테이션, 이거 뭐라고요? 타겟 마켓이다.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타겟 마켓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자본력에 비추었을 때 이 시장에 치고 들어갔을 때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걸 딱 찾아내는 걸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걸 표적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 있는 다산테 이지구를 표적으로 삼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걸 표적으로 삼은 회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겠죠. 대림도 있고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남들과 똑같은 물건을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에서 차이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어떤 뭔가를 차이를 두겠다는 걸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여기는 맨 먼저 자, 이 플레이스 전략이다. 이거는요,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팔을 건가. 두 번째는요, 프로덕트 전략이다. 우리 제품은 남들과는 어떤 차이점을 줄 것인가. 이걸요, 제품 전략이다. 세 번째는요, 프라이스 전략이다. 가격은 어떤 형태로 해서 책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요, 프로모션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알릴 것인가. 이걸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판매 뭐라고요? 촉진 전략. 이렇게 해서 전략을 다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고객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지나가다가 저 옷을 보더니 저게 뭐야 하면서 주목할 수 있네요. 이걸 어텐션 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들어와서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어떤 옷을 계속 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흥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옷 갈아입고 나서 방긋 웃고 있다는 얘기죠.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라고요? 카드 꺼내는 거 있죠. 액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전략 구사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은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35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들을 구분하는 거 있죠. 대형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소형 아파트 시장 구분하는 겁니다. 2번 해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목표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시장이죠. 이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케팅 믹스는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조합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판매 촉진은요, 이거는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서 사기꾼 만들겠다는 얘기죠.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광고한다든가 답을 하고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죠. 광고와 우선 경품 제공하겠다 그러면 자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맞는 겁니다. 5번에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다. 그럼 이거 비싸게 팔으면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저가 전략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저가 전략이 낫겠네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62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오른쪽에 보니까 아이다의 원리, 셀링 포인트 이런 거 나오면은요, 고객점유 마케팅입니다. 고객점유 마케팅.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볼게요. STP 전략, 마케팅 미스.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 디귿번 볼게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우호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 장기적, 지속적 나오면 관계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 그래서 요거는 맞네요. 맞습니다. 리을번 볼게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프로모션. 요거는 STP인데, STP 중에 하나가 틀렸네요. 프로모션이 아니라 포지셔닝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 갔어요? 예, 요걸 포지셔닝 해줍니다. 포지션, 요걸요 차별화 전략이다 해줍니다. 포지셔닝. 요거 틀렸네요. 요거 틀렸고, 마케팅 믹스는 거기 볼게요. 요것도 틀렸는데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 지우시고 프로모션 요거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 프로모션 요거 집어넣어야 돼요.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프로모션.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요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6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공급자 중심 나오면 무조건 시장 점유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차별화 전략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있죠? 이거는 표적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 시장. 자신의 경쟁력이 붙였을 때 여기 들어가야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걸요, 표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디귿번 볼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넣어야 됩니다. 관계 마케팅.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번. 관계 마케팅은 전략은요. 아이다 나오면 뭐라고요? 고객 점유 나와야 됩니다. 고객 점유는요.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죠. 네, 다 틀렸고. 미음번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라든가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누는 활동이죠. 나눈다는 게 쪼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장 세분화 맞습니다. 나누는 걸 뭐라고요? 시장 세분화다. 쪼개는 거. 그래서 요것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66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 이걸요, 시장 기호 마케팅. 매일 그런 얘기입니다. 2번에요. 부동산 자체가 서로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쟁사도 시장의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참여자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라는 얘기죠. 관련 업자들 다 보라고요. 이거를 마케팅 참여자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사피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이 아니라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예, 이거 프로모션, 판매 촉진 집어넣어야 돼요. 판매 촉진. 요거의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67번 보겠습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9페이지예요. 339페이지에 67번. 옳은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2번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거. 이거는요, 마케팅 4P 믹스 전략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있죠? 요거는요, 경로 전략입니다. 요거 플레이스 전략인 경로 전략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시장 세분화 전략은요,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찾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 아니라 표적 시장 선정 전략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 전략. 이걸 얘기합니다. 표적 시장. 자, 자신이 가장 자신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집단 있죠. 돈이 될 만한 집단을 찾아내는 걸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4번 해볼게요. 목표 고객 선정은요. 목표 고객 선정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어쨌거나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삼은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도 아파트 진료 회사가 삼성도 있고 대우도 다 있겠죠. 예. 얘들과는 뭔가 차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이걸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여기서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이를 둘 것인가 했죠. 이걸요, 이거는 목표 고객 선정이 아니라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고객 선정 지우시고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자, 마케팅 전략 중에 표적 시장 선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쪼개는 활동이죠. 분할하는. 이거는 시장 세분화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시장 세분화를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69번. 부동산 마케팅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요, 4P 전략 중에 판매 촉진 혹은요, 홍보 전략.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둔다.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둔 거는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 지우시고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다른 거 다 겹치는 것들입니다. 72번 볼게요. 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볼게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 공급자 중심 나온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만 더 1번 볼게요. 1번. 72번 1번.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상품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되는 장점이 있죠. 이 아파트는 학군이 좋다든가, 이 아파트는 전망이 좋다든가, 이런 걸요, 셀링 포인트라는 겁니다.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이 있죠. 뭐라고요? 셀링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기억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게 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니까 요 정도는 한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요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자, 감정평가론은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을 제공하는 게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있을 겁니다. 219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다음 대표 유형 1번. 다음 감정평가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조건부 평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평가는요,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급평가라는 겁니다.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하겠다. 맞는 거고. 자, 일괄평가는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합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주로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는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요, 통째로 평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있어 없어요? 독립된 부동산 아닙니까? 별개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거. 이걸요, 일괄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평가라는 것은요, 우리 필수적 평가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대로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여기에는요, 필수적 평가인 공익목적의 평가인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라든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구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자, 이렇게 보통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만약에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할 때 이거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되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거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나마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요, 일단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부분평가다 해줍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부분평가. 자, 읽어볼게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부분평가 해줍니다. 부분평가. 그리고 부분평가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독립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건 부분평가를 는 거고, 독립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이걸요, 독립평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근데 이 독립평가는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답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요, 이걸 답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다만 이것도 표준시 공시가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5번 보겠습니다. 5번. 감정평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요거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요, 현황 평가 원칙이다 해줍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있는 상태 그대로,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괄호치고 불법적인 용도다. 불법적인 용도는 나중에 정부에서 걸렸다 하면 바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법적인 용도라든가 일시적인 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논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어떤 서커스단이 여기다가 한 보름 동안 서커스단을 운영하니까, 보름 동안 서커스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상업용은 부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시적인 이용으로 하는 거는 의무적 평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인증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라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가 인정된다고 했죠. 일괄 평가. 그다음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도로변에 이제 한 필지가 딱 있습니다. 56번지 필지가 딱 있는데, 일부는 이만큼 백화점으로 쓰고 있고 이만큼은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이걸요, 구분평가한다. 구분평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분평가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라든가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면 그 일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이걸요,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평가라고요?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1번으로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 가치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니까 계속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부동산이 뭐 30억이다. 이건 잘못된 편이죠. 계속 변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래서 요걸 갖다가 보고해 줘야 되죠. 요걸요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뭔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인데 이거는요 우리 원칙적으로는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하는 자. 자 읽어볼게요. 7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이죠. 요걸 얘기하는데 기준 시점은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급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15년 2월 3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얘는 이걸 소급평가라는 거죠. 이런 소급평가 같은 거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기준 시점 미리 정해져 있어 안 정했어요? 이거는 가격조사 완료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자 미리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조사도 가능하지 않으면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기준 시점은요 미리 정해진 경우에 정해진 때에는 소급평가를 얘기합니다. 가격조사가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가 아니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뭐 가능하다고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일자를 그러니까 과거의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물론 뭐 기한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질 때는 아무리 정해졌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서에는 반드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이 포함돼야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책임 여부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요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및 미래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맞는 편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소유의 A 물건에 대하여 어떤 감정평가 사무소 누구누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답니다. 자 10월 24일 이거는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죠. 경매 부동산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필수적 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평가하는 걸요 뭐라고 하냐면 공인평가제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인평가.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이거는 A 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가 언제 끝냈어요? 10월 27일 날 끝났죠. 이게 바로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 그리고 이거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경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지금 팔아주는 거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지. 나중에 무슨 조건부 평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뭘로 평가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파는 거 아닙니까? 현황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1번에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평가제도입니다. 맞고 본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요 이걸요 최저 매수 가격을 정합니다. 뭘 정한다고요? 최저 매수 혹은요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사가는 겁니다.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 감정평가는요 법원의 의무 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다.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해줘야 돼요. 무슨 평가라고요? 필수적 평가. 본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요 10월 27일이다. 이거 맞네요. 그리고 본 감정평가는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황평가입니다. 알겠죠? 현황평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